서울에서 모 회사 경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야간 근무할 때마다 잠을 쫓을 겸 해서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다들 어찌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인생의 크고 작은 역경을 꿋꿋하게 이겨낸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새삼 제 처지를 돌아보는 계기도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나름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아왔는데요.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면 부끄럽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보단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팔자에 인복 하나만큼은 넘쳐나는 건지 힘들 때마다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늘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준 고맙고도 소중한 은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분 덕분에 아내의 병도 고칠 수 있었고요. 저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던 원수에게 복수도 할 수 있었죠.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 조부는 고향에서 제법 이름난 만석군이셨어요. 덕분에 저는 어릴 때 남부러울 게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았죠. 옛날 양반들이나 살았을 법한 고래등 같은 한옥집에서 살았고요. 매 끼니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아이가, 특히 남자가 그렇게 있는 집에서 자라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행히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겸손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가진 것보다 더 욕심내지 말고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였거든요. 단순히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는 실제로도 그런 삶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날 쯤에 조부에게서 독립해 작은 무역회사를 하나 차리셨는데요. 사업 수완이 좋으셨던 건지 어쩐 건지 손드는 것마다 대박이 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게 자신을 믿고 잘 따라와준 직원들 덕분이라며 대부분의 수익을 직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정작 본인은 일반 월급쟁이 정도의 돈만 챙기고 말이죠. 또 아버지는 기부도 아낌없이 하셨는데요. 특히 지역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꾸준히 지원을 해주셨어요. 1년에 2번쯤은 직접 방문해 보육원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기도 하고요. 미리 준비해간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셨죠. 부끄럽지만 어린 마음에 그런 아버지의 배품을 싫어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왜 자꾸만 우리 돈을 남들한테 주는 거냐며 골을 부린 적도 있고요. 보육원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빼앗긴 것 같은 마음에 울고불고 난리를 친 적도 여러 번이었죠. 제가 아버지의 선행을 진정으로 본받게 된 건 역설적이게도 집안의 새가 기울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글쎄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났지 뭡니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집안 곳곳에 붙은 시뻘건 딱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목 놓아 우는 어머니, 담배를 태우며 말없이 먼 산만 보던 아버지. 아주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던 직원 하나가 회사 기밀을 빼돌려 달아났다는 걸요. 그 일로 회사 경영 사정은 급격하게 악화됐고요. 위기를 감지한 직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챙겨주기 위해 조부께 물려받은 재산이며 집을 모두 처분했더랬죠. 전 그때 아버지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믿고 퍼주기만 했던 직원들에게 뒤통수를 얼얼하게 얻어맞았으니 아버지 삶에 다시는 배품이라는 건 없을 거라 여겼죠.
실제로 아버지는 한동안 모든 봉사활동을 그만두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빚을 내 차린 백반집에서 하루 종일 손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하기만 하셨죠.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을 뿐 아버지의 선한 마음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돈이 없어 배를 굽는 노인과 아이들을 그냥 보내지 못하고 늘 공짜 밥을 챙겨주셨고요. 얼마 안가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보육원 기부도 다시 시작하셨죠. 물론 그 액수는 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졌지만 말이죠. 언젠가부터 그런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아버지를 본받게 되더라고요. 당시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서울로 올라와 작은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반을 나눠 여기저기 기부를 했더랬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한 달에 한두 번 고향에 내려가 보육원 봉사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겠다는 그런 거창한 마음에서 한 건 아니고요. 보육원 분들이 아버지 장례 때 대가도 없이 일손을 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에서 한 일이었죠. 제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 역시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만나게 됐어요. 연말에 보육원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다기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데요. 보육원 선생님들 사이로 웬 처음 보는 젊은 아가씨가 끼어 있더군요. 새하얀 얼굴에 커다란 눈, 앙증맞은 입술, 단정하게 틀어올린 긴 머리카락. 저는 첫눈에 그 아가씨에게 반해버렸죠.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옆에 서 있던 보육원 선생님 한 명이 대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진철씨 인사해요. 이숙희라고 내 조카인데 오늘 일손이 딸려서 도와주러 왔어요. 숙희 얘도 서울 사니까 이따 같이 올라가면 되겠네.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진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아가씨는 누가 서울 사람 아니랄까봐 참 새침하더군요. 한번 웃어주지도 않는 차가운 얼굴 때문에 차마 다가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사온 선물을 보고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축구공이나 인형같이 애들 좋아하는 것도 좀 사오시지. 순 공책이랑 연필만 받으면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하며 핀잔 아닌 핀잔까지 주더라고요. 전 그 앞에서 시뻘개진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기만 했죠. 글쎄 봉사활동을 마치고 그 아가씨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여봤지 뭡니까. 그런데 그 아가씨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며칠 안 돼 그 아가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시간 있으면 같이 영화나 한 편 보자고 하더군요. 네? 저랑 말입니까? 네. 기사 쓰느라 바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싫어요? 네? 아니요. 싫다뇨. 저야 좋죠. 너무 솔직한 대답이었는지 그 아가씨가 까르르 웃더라고요. 공중전화를 끊자마자 만세를 부르며 온 거리를 뛰어다녔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가씨는 숙모인 보육원 선생님을 통해 제 얘기를 많이 전해 들었다고 해요. 아버지 때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는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숙모가 맨날 진철씨 얘기하면서 넌 뭐 하는 거냐면서 면박 주곤 했거든요. 그래서 심통도 나고 짜증도 나서 누군지 얼굴이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갔던 건데 진철씨가 제 생각보다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네? 제가 잘생겼나요? 뭐 콩깍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진철씨한테 첫눈에 반한 것 같거든요. 그녀의 당돌한 고백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요. 사귄 지 1년쯤 지나 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죠. 어머니가 식장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부부의 인연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맺어주신 거나 다름없다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유부단한 저와 달리 똑부러지고 당찬 구석이 있어 집안 살림을 잘 꾸려나갔어요. 또 때로는 누이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달콤한 매력으로 늘 저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어머니마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에는 아내가 제 유일한 의지처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늘 좋고 평탄하기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990년대 갑작스러운 외환 위기로 수많은 회사들이 도산하면서 제가 다니던 신문사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졸지에 실업자가 된 저는 어떻게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 상황이 상황인 만큼 쉽지 않았죠. 고민하던 저는 결국 모아뒀던 돈과 퇴직금으로 동네에 작은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형편도 안 돼 저와 아내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악착같이 일했죠. 가뜩이나 몸이 약했던 아내는 치킨집 일을 하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하루 종일 끓는 기름 앞에 서서 닭을 튀기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도 사무실에 편하게 앉아 글만 쓰다 갑자기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진상 손님들과 씨름하다 보니 눈에 띄게 말라갔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월세에 재료값에 기름값을 빼고 나면 손에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당시 순이익이 6, 70만 원쯤 됐을까요? 배를 곪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풍족하게 살긴 힘든 저희 부부 둘이 입에 간신히 풀칠이나 할 만큼의 액수였죠. 상황이 그쯤 되니 고향 보육원에 계시던 처숙모께서도 봉사활동을 그만하라고 말리실 정도였어요. 요즘 여기저기서 다 죽는다고 난린데 너희들이라고 별 수 있겠니? 보육원엔 지금까지 한 걸로 충분해. 다른 도움 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만 생각하렴. 알겠지? 하지만 처숙모의 말과 달리 보육원 사정도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정부 지원이 적어 민간인들의 십시일반 도움으로 버텼던 곳인데 외환 위기로 온 나라가 휘청이면서 대부분의 기부가 끊겨버렸죠. 아버지 때부터 평생 인연을 이어온 어찌 보면 제게는 또 다른 고향과도 같은 곳인데 제가 힘들다고 외면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고민하던 저희 부부는 매주 통닭을 잔뜩 튀겨 찾아갔습니다. 없는 살림에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보육원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식단도 부실해진 탓인지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군요. 통닭을 먹으며 티 없이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통닭을 잔뜩 튀겨 보육원으로 갔죠. 도착하자마자 마당에 통닭과 음료수를 잔뜩 깔아놓고 아이들을 불러 먹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안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웬 남자애 하나가 달려 나오더라고요. 이제 겨우 12살쯤 됐을까요? 그 작고 어린 남자애를 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맞았는지 코와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놀란 아내가 "얘, 너 어디서 그렇게 다쳤니? 이리 와봐. 아줌마가 약 발라줄게." 하고 부르는데 갑자기 아이의 뒤를 이어 원장님이 나오더라고요. 전대 원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는 바람에 새로운 후임분이었죠. 늘 점잖게 계시던 분이 웬일인지 화가 잔뜩 나 있더군요. 아이에게 가려던 아내를 저지하면서 "됐습니다. 저 도둑놈은 친절하게 대해줄 가치가 없는 애예요. 영준이 너 이 새끼 당장 이리 안 와? 너 같은 놈은 메가약이야, 메가약!" 하고 마구 성을 내더라고요. 원장님의 위협적인 외침에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대로 아예 보육원 밖으로 나가려는 걸 제가 얼른 가서 붙잡았죠.
나요. 이건 안 나? 얼른 놓으라고. 아이는 제품에서 빠져나가려고 마구 발버둥질 쳤어요. 하지만 전 그런 아이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죠. 그러자 뒤늦게 달려온 원장님이 제게 아이를 넘기라고 하더군요. 강 선생님, 그 아이 얼른 이리 주세요. 시끄럽지 않게 제가 안에서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시근덕대는 폼이 아이를 안으로 데려가 더 매타작을 할 것 같더군요. 전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말에 원장님은 바로 인상을 쓰며 언성을 높였어요. 강 선생님이 그동안 우리 보육원에 꾸준히 도움 주신 건 아는데요. 이건 엄연히 내부 일이고 강 선생님이 상관하실 바가 아닙니다. 저 녀석이 뭔 짓 했는 줄 알고 감싸길 감싸요?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아니, 원장실로 들어와서 제 지갑을 훔치려고 했어요. 도둑고양이 같은 놈이라고요? 도대체 부모가 뭘 하던 작자들이었길래 이렇게 손버릇이 더러운지. 아무리 아이가 도둑질을 했다고 해도 얼굴도 모르는 부모를 들먹이며 욕하다니. 고아인 아이에게 그 말이 얼마나 큰 대못이 돼 박히겠습니까? 참 너무하다 싶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원장은 더욱더 목소리를 높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 자식이 뭔 죄를 지었는지 강 선생님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말 말고 얼른 그 자식 이리로 넘겨요. 내가 아주 그 고약한 손버릇 단단히 고쳐놓을 테니까. 넘기면 어쩌려고요? 때리시려고요? 이 아이 얼굴을 보니 매를 들어 체벌한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마구잡이로 때리신 것 같은데 그게 훈육입니까? 학대 아니고요. 뭐요? 학대? 강 선생, 이 사람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네. 지금 말 다 했어요? 학대라는 말에 원장님은 발작하듯 더욱더 성을 내기 시작했어요.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저를 한 대 칠 것 같았죠. 천성이 다툼을 싫어하는 저였지만 거기서 물러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욱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원장님에게 대거리를 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다 못했습니다. 원장님 설마 평소에도 이렇게 아이들 때렸던 겁니까? 제가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도 떳떳하신 거 맞으신 거냐고요? 제 입에서 신고라는 말이 나오자 원장님은 몹시 당황한 것 같았어요. 말문이 턱 막혀 어버버 하더니만 이내 누그러진 목소리로 저를 설득하려 하더군요. 아니, 강 선생님, 신고라뇨?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아이들을 얼마나 아끼는데요. 하지만 훈육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매는 필요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내 자식들은 말이죠. 글쎄요, 이 아이 얼굴을 보세요. 이게 사랑의 매가 맞습니까? 단순 폭행이 아니고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지 혼자 넘어져서. 원장님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려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잠자코 있던 영준이라는 아이가 저 넘어진 적 없어요. 원장님이 주먹으로 때린 거 맞잖아요.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고는 무서웠는지 얼른 제 뒤로 숨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원장님이 영준이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저는 얼른 몸을 돌려 원장님의 시선에서 아이를 보호했어요. 그리고 영준이와 시선을 맞추고 차분하게 물었죠. 그랬니? 원장님이 널 때렸어? 네, 갑자기 원장실로 저를 부르더니 지갑이 없어졌다고. 제가 안 그랬다고 했는데도 네가 그런 거 다 안다면서 저를 막 때렸어요. 주먹으로 코도 때리고 손바닥으로 싸대기도 때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제가 눈빛이 건방지다면서 발로 배를 찼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아이는 갑자기 윗옷을 올려 자기 배를 발랑 까보였어요. 정말 희미하게 멍자국이 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명치 끝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전 그대로 몸을 돌려 다시 원장님을 바라봤죠. 이 아이 말대로라면 원장님은 지속적으로 원아를 학대한 것 같은데요. 바로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 넣을 테니 그렇게 하세요. 아니 저 도둑고양이 놈 말을 믿어요? 내가 학대하긴 뭐래? 저 자식이 내 지갑에 손을 댔으니까 훈육을 하려고 한 거지. 이 아이는 안 훔쳤다잖아요. 애가 지갑에 손을 댔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아니 내 지갑에 원래 10,000원짜리가 5장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2장이 비더라고. 저 자식이 평소에도 선생들 말 잘 안 듣고 툭하면 혼자 돌아다니고 훔칠 놈이 저 자식밖에 없다니까요. 결국 증거는 없다는 거네요. 심증만으로 아이를 몰아붙이고 때리기까지. 그게 어른으로서 할 짓입니까? 제 말에 원장님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과 지자체에 원장님을 신고했죠. 그리고 지난한 수사 결과 원장님의 학대 혐의가 인정됐고요. 결국 그 인간은 부임한 지 반년 만에 원장직을 내려놓고 보육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처승모는 새로운 원장이 포악한 성질인 줄은 알았지만 아이들까지 때리는 줄은 몰랐다고 제가 큰일을 했다면서 고마워하더군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쯤 흘렀을까요? 다시 보육원을 방문한 저는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통닭을 튀겨 마당에 차려놨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영준이가 쭈뼛쭈뼛 제게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아저씨 이거 줄게요 하면서 제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다 녹아서 쭈글쭈글해진 초콜릿이었어요. 이거 학교 간식으로 나온 건데 엄청 맛있는 거예요. 아저씨 줄게요. 저번에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고개를 숙이는 자그마한 뒤통수를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눈가가 축축해지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초콜릿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친구들 다 먹고 있을 때 분명 자기도 먹고 싶었을 텐데 제게 보답하겠다고 그걸 꾹 참고 보육원에 가져온 게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저씨가 뭘 했다고 이런 선물을 줘. 고마워, 잘 먹을게. 전 아이가 민망해할까봐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초콜릿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아이 앞으로 가져온 통닭을 내밀었죠. 영준이, 아저씨가 튀긴 통닭 한 번도 안 먹어봤지? 얼른 먹어봐. 엄청 맛있으니까. 쭈뼛거리던 아이는 제가 닭다리 하나를 꺼내 내밀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우와, 엄청 맛있어요. 초콜릿보다 더 맛있어요, 아저씨. 그치? 아저씨가 다른 건 몰라도 통닭 하나는 기가 막히게 튀기거든. 제 능청에 꾀죄죄한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날 이후 영준이는 저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영준이는 꽤 늦은 나이에 보육원으로 오게 돼 영 적응을 못하고 겉도는 아이였어요. 원래 영준이 엄마 혼자 영준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공장에서 사고가 크게 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영준이 엄마도 천에 고아였던지라 영준이를 맡아줄 친척조차 없었고 여러 시설을 전전하다 결국 이 보육원까지 오게 된 거였죠. 영준이는 얼핏 보기엔 부침성도 없고 문제아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참 정이 많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보육원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늘 혼자 있었지만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이 다가오면 잘 놀아줬고요. 보육원 선생님들이 바쁠 땐 화장실 청소 같은 걸 도와주기도 했죠. 무엇보다 마음을 열면 참 애교 많고 밝은 아이였어요. 저희 부부도 얼마 안 가 영준이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죠. 저는 영준이가 하루빨리 좋은 양부모를 만나길 바랬습니다. 학교 공부도 곧 잘하는 걸로 봐선 안정적인 환경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는다면 크게 될 아이 같았거든요. 하지만 영준이의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참 우스운 얘기지만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어리고 밝은 예쁜 아이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영준이는 뭐 하나 맞는 구석이 없었죠. 결국 영준이는 중학교 들어갈 무렵까지도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고요. 보육원 최연장자가 됐습니다. 어린 마음에 속상할 법도 한데 영준이는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영준이 너도 얼른 좋은 엄마 아빠 만나야지 하고 말하면 괜찮아요. 전 여기 떠나기 싫은데요. 여기 떠나면 아저씨도 못 보고 통닭도 못 먹잖아요. 하고 씩 웃었더랬죠. 그런 영준이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맘 같아선 제가 대신 영준이의 부모가 돼주고 싶을 심정이었죠. 사실 저희 부부가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거든요. 뭐 지금에야 불임 부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모양이지만 뭐 저희 때야 어디 그런 게 있었나요? 그저 아이는 천지신명의 일이라 여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엔요. 하지만 결혼한 지 3년, 5년,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내나 저 둘 중 한 명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굳이 누구의 탓이다 명확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내가 불임이라고 해서 갈라선다거나 밖에서 애를 만들어 올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런 상황에서 영준이를 입양하지 못할 이유는 딱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돈이었죠. 그때 저희 부부가 운영하는 치킨집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나날이 빚만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차마 영준이를 입양할 엄두가 나지 않았죠. 그래도 데리고 오면 보육원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빌라는 보육원보다 더 낡았고요. 저희 부부는 새벽 2시까지 치킨집에서 일하느라 영준이를 집에 혼자 둬야 할 게 뻔했죠. 영준이도 그런 저희의 사정을 알았는지 어쨌는지 한 번도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고 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저희 부부가 영준이의 부모가 돼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